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바람 공인공법 이상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우리가요, 바빠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를 할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직장생활 지금 바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공부할 시간은 없으니까 최소한의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의 양을 가지고 시험 보러 갈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빠서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본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에서 테마 40개를 정해가지고요. 테마 40개별로 필수적으로 봐야 될 기본 이론을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 안에서 내용들만 정리해 봐도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24개를 맞춰가지고 테마 40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론을 정리할 수 있게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느 시험이든 간에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기출문제라는 거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도 그 테마 40선에 맞춰서 전체 부동산 공법 6가지 법에 대한 부분을 기출문제에 아주 빈출되어지는 부분 문제만 골라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거 20강 정도, 기출문제에 대한 20강 정도 해가지고 총 40강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뭐 다소 줄일 수도 있고 다소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정규적인 뭐 기본 이론처럼 막 장황하게 막 이렇게 펼치는 수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내용 등을 보도록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너무 뭐하죠? 부담 가지시거나 너무 이렇게 뭐 많은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합격하기 위한 양만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 내용은요. 제가 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보충 자료가 하나 있는데 부동산 공법 그림책이라고 있어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별도로 구매해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기본 이론 배울 때 제가 그림책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거를 쪽을 추출해 가지고 제가 프린트 자료로 드릴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한 6장 되는 거 정도의 프린트 파일을 첨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빠서 교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총론 파트가 앞에 안 나오니까 제가 요거 그림책에 대한 부분, 프린트, 보충 자료에 대한 부분을 파일로 첨부해 드렸으니까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일단 1교시 들으실 때 그 파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파일 돼 있는 거 부동산 공법의 총론에 대한 거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2교시부터 해가지고 바빠서 교재 보면서 같이 보면서 확인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파일 프린트한 거 펴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우리가 요 내용 본다 한다면 이렇게 페이지가 8페이지구나. 8페이지 정도 제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동산 공법의 총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일로 1교시는 진행하고요. 2교시부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고하면서 바빠서 이론서랑 같이 볼 겁니다. 봐요. 일단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을 배운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라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뭐 하자? 규제하자. 시작.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서 뭘 규제하는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토지의 이용 제한을 알아야지만이 토지를 중개할 수 있고 나중에 중개사가 되고 나서 주택에 대한 중개를 해도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떤 전매장이 있는지 알아야지 중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인중개사를 해먹으려고 한다면 관련된 규제를 받는 공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실제 공부할 때 공법만 시험 보는 건 아니고 민법이라는 것도 보기 때문에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로 본다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라는 걸 우리 뭐라 하냐면 사법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과 관계에서 토지라는 것을 팔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에 평등하게 계약을 한다. 이런 관계를 보통 우리가 사법관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는 1차 과목에서 이제 민법이라는 걸 과목을 배울 때 이걸 배우는 게 이 법률관계가 사법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을이란 자가 자기의 토지를 샀다 이 얘기죠. 그럼 자기가
가방 토지를 샀잖아요. 그러면 요 을은 왜 토지를 샀냐 이거죠. 을이 토지를 산 이유는 뭐냐면 건물을 지으려고 샀다 이 얘기예요. 을이 토지를 산 이유는 뭐다? 건물 지으려고 샀다. 그럼 을은 토지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게 아니라 구청장한테 가서 시장한테 가서 나 건물 지을 거예요. 허가 내주세요. 라고 허가 신청을 해요. 그리고 그 허가를 받아서 을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물 건축이라는 게 적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공적인 주체로부터 나 개인이 건물 짓기 위한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행위 제한에 규제를 가하는구나. 함부로 막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공법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공적인 주체가 우리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규제하는가라는 걸 배우고 싶은 게 바로 부동산에 대한 공법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들 공법에 대한 행위전을 가하는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을 시키는 게 목적일 것이고요. 뭐라고요? 공공복리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건축법 등등의 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주체가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관계를 2차 과목에서 공법이라는 법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하죠.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많이 바빠서에 대한 부분에 이론 파트, 기출 파트를 배우면서 뭘 알 수 있냐면 공적인 주체가 나를 무엇을 규제하는 거지? 그 규제 내용이 뭔가?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바로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 내용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규제를 가한다는 것의 명제에 대한 명분이 뭐냐면요. 바로 헌법 23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의 지상권은 보장된다. 내용과 한계는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하고 지상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줘야 한다. 그리고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헌법에 어긋난 규제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는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에서 무리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번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고, 도로 부지를 만든 데 놓고 거기 사업을 10년 넘게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소유자 보고 참기만 하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보상 규정이 없이 무리한 요구라고 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규제를 가하는 부분에 대한 게 헌법의 근간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법은 이제 40문제를 시험 보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법을 시험 보는 거냐?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40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 2, 3, 4, 5에 5개 질문을 주고 그중에 정답을 고르는 건데,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법은 솔직히 말하면 120개가 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걸 다 시험 본다면 미쳐버리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많은 부동산 관련 공법 중에서 6개의 법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보게 된 6가지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라고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렇죠? 그럴 때 부동산을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이란 말이 보이면 반드시 부동산 공법에서는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부동산 공법은 1년 내내 뭐 배우죠? 계획을 배우는 거야,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해합시다.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열심히 배울 텐데 그 계획은 항상 이거 아셔야 돼요. V하고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어? 이걸 아시면 됩니다.
시장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 건데 어디 만들어요?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국토를 계획하자는 거죠.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문제는 이게 12문제가 나오는 부분으로서 전체 30%가량이거든요. 근데 국토라는 건 너무 넓어서 한꺼번에 계획하려면 어려우니까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를 계획하자. 그 기초 단위가 바로 도시입니다.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를 계획하자. 그게 바로 뭐다?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라는 도시, 인천광역시라는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도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도시, 시장군수라는 도시. 그 도시마다 뭘 만든다? 그 장이 그 도시를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시가 전국에 몇 개가 있다? 무진장 많죠, 이렇게. 전국에 120여 개에 가까운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도시마다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드는 거죠. 전국의 모든 도시마다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거야. 그러면 서울이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인천이면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구미시면 구미시에 대한 시장이 계획하여서 뭐한다? 규제코자 하는 거.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국의 모든 도시가 다 모이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국토가 되어져요. 그래서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라는 걸 계획하는 게 바로 도시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실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라고 하지만 도시 단위로 서울시란 도시의 서울시장이 얼마나 어떤 규제를 가할지를 정하는 게 도시계획인 거고 전국의 모든 도시가 계획을 만들다 보면 국토의 계획으로 규제가 되어진다. 실제는 도시 단위의 계획을 배우는 거예요. 서울을 대표적인 도시로 봐서 앞으로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1년 내내 배우고 그 계획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시면서 첫 번째 법률이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12문제가 나오는 30%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해서 규제를 가할 때 당연히 토지의 구획이라는 걸 정리해서 건물 같은 거 짓기 좋게 토지를 닦아놔야 되거든요. 이걸 대규모의 토지용지 변경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신도시를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걸 진행해서 집 짓기 좋게 건물 짓기 좋게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를 뭐라 하죠?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6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많이 접하고 있냐면 요즘에 또 한참 정치권에 말이 많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의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도시계획으로 계획하는 것이고 따로 법이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6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이제 뭐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법대로 건축의 허가를 받아서 건물 건축을 적법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건축을 적법하게 한다? 그게 건축법이고 건축법에서 7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면적이니 높이니 뭐 얼마나 우리가 규제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익상 피해가 없어야만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건축물을 만약에 이와 같이 30호 30세대 이상으로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주택의 단지라는 걸 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한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30호 3세대 이상으로 주택의 단지를 짓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단순하게 주택만 지면 안 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주택의 단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게 따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거를 받아서 주택단지를 짓다 그래요. 이게 7문제가 나오는 주택법이 되어져요. 그래서 30채 이상에 대한 부분에 주택단지를 짓는다면 따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의 단지를 짓는구나. 이게 7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건축물을 짓고 주택단지를 지었어요. 근데 세월이 한 20년 지나서 노후불량해졌어요.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은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우 노후불량 건축물을 부시고 멋지게 새로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 정비사업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얘기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6문제가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대부분들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죠. 그렇죠? 왜게들. 그리고 여기서 농지와 관련된 부분이 2문제가 나오는데요.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중간중간 또 필요한 것만 나올 만한 거 몇 개만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개의 법을 부동산 공법의 시험 범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농지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정비법이라고 하는 총 6개 법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외김. 넘어가시면 이제 행정작용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공법이라는 부분의 범주는 행정객체인 국민과 행정주체인 뭐다? 공공 간의 관계거든요. 공공이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게 공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사자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주체가 누구며 행정청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공법을 공부할 때는 이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을이라는 자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을이라는 자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우리 뭐 노원구청장이다, 강남구청장이다, 고양시장이다, 뭐 큰 건물은 서울특별시장이다 이런 데 가서 나 건물 지을 거예요 라고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행정의 객체가 행정 주체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법인 예를 들어서 입법해서 건축법이 만들어졌다면 관련된 건축법에 타당한지 그리고 그 규제를 위한 계획을 만들었는데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만드는 도시계획상 허용되는 건물인지 도시계획상 아파트를 못 짓게 했는데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면 허가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상 어긋나지 않는지 그러면 관련된 법에 관련된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니까 허가를 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 허가를 내준 행위를 뭐라 한다고 우리가 행정행위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배 우월적인 지위에서 공공관청이 행하는 맞아 권력적 단독행위예요. 허가 불허가할 때 민원인에게 승낙받고 허가 불허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공법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공적 주체가 행하는 권력적인 단독행위인 거예요.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인가를 내주는 게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 행정행위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행정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라고 한다면 그 행정 주체한테 와서 뭐를 허가 시청해, 뭐 인가 시청해라고 한다면 그런 애들이 법과 계획에 어긋나는지 안 따져보고 허가 불허가 인가 불인가를 정하겠죠. 근데 그럴 때 이 행정 주체들이 의사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 행정 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우리 뭐라 하냐면 행정청이란 말을 써요.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 기관을 뭐라 한다고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행정청이 무슨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표적인 뭐다? 국가행정청이 무슨 장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서울특별시장이 그 행정청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서울특별시장이 뭐가 되는 거다? 행정청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주체와 행정청이 뭔지 이걸 구분해서 봐줘야지 앞으로 아까 배웠던 6개 법을 공부할 때 무엇을 주체가 누가 돼가지고 통지를 가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공법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들 요거를 몰라가지고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까지 주어가 되는 권한자와 내용의 위치를 몰라가지고 계속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법은 첫 번째, 이 행정주체, 행정청 조직을 알아야지만이 법률 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주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 밑에 구체적으로 제가 행정주체와 행정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일단 행정주체에 대한 부분에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런 행정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청의 정의를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해요. 대부분들이 이제 1년 내내 공부를 하고도 행정청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청 관련된 부분은 뭐라고 이해하자? 국가지자체의 의사표시 기관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국가라는 행정주체에게 의사표시 기관의 가장 대표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앞으로 제가 짧게 국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 행정청은 10중 8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진 모르지만 국가계획 차원으로 요즘 한참 이슈 있는 GTX라고 하는 철도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렇죠? 국가의 부동산에 관한 의사표시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세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행정청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0중 8구는 우리는 국가가 뭘 한다고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농지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는 자가 권한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고요.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란 자가 권한을 행사하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사표시는 환경부 장관이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환경부 장관은 짧게 우리가 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환장. 가끔 이런 질문 잘 나와요.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사를 표시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말이 안 되죠. 환경과 관련된 거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행정청은 부동산 관련된 행정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만 이해해도 아주 훌륭하고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14부, 4처, 18청에 국가행정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everybody 국토교통부 장관.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요. 큰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 봐줄 때에는 큰 도시, 큰 지방자치단체는 쭉 거보시면 시도지사라고 얘기를 해요.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지사의 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뭐라고요? 시도지사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의 시하고는 달라요. 시도의 시는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대부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시도지사는 이라는 말은 길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너무 길죠?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한 번 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이러고 써놓고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는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는 서울시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광역시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시라고 한다면 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종시라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신행정수도. 그 다음 도는 그냥 도일 수도 있고, 뭐하죠? 제주와 같은 특별자치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는 그냥 도일 수도 있다, 특별자치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또, 선생님, 특별자치도는 요즘에 보니까 뭐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이렇게 있던데 그거는 아닌가요? 물어보는데, 그런 특별자치도는 그냥 우리 배우는 법에선 그냥 도지사로 봅니다. 그렇죠? 우리 배우는 법에서는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얘기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지자체가 큰 일을 할 때는 시도지사가 보통 권한을 가지는데, 그 지자체의 내부에 조그만한 일, 지역적으로 사소한 일들까지도 그 맨 위에 높은 권위에 있는 자들이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잘한 일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처리해보자라고 해서 특광의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라고 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정해서 업무를 하게 하고, 도 밑에는 시장군수라는 자를 정해가지고 기초적인 업무를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은 뭐라 하냐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그러면 큰 지자체는요, 시도지사. 길게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밑에 있는 구는 25개의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있어요. 가장 인구 많은 구는 송파구죠. 그렇죠? 송파구, 뭐 강서구, 무슨 뭐 기본적인 강남구, 노원구 이게 순서가 1, 2, 3, 4등이. 송파구가 거의 70만 정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강남구도 한 55, 6만 정도, 노원구도 53만 정도. 근데 도 밑에 있는 뭐 안양시 같은 데가 65만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도 밑에 있는 시군과 특광의 밑에 있는 구는 인구나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 밑에 시장 군수와 특광 밑에 자치구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물을 지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럼 뭐가 되어진다? 그럼 당연히 강남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21층 이상의 큰 건물을 짓는다면 특별시장이 허가를 해요. 큰 건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 이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읍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는 뭐 자치구의 구청장 그 밑에 시군 이런 게 없어가지고 모든 권한이 이 시장한테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여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한은 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시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는데 이건 행정시, 업무 분장에 불과한 시가 되어지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건물을 지면은요.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시장이 아니고요. 유일하게 시장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도 밑에 있는 시군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이 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는 시도의 시하고는 달라요. 도 밑에 있는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이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를 우리 뭐라 하냐면 대도시란 말을 씁니다. 모르시는 일반 국민들은 보통 서울특별시를 뭐 대도시라 말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서울은 특별시고 인천은 광역시인 거예요. 대도시는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를 뭐라 한다 우리가 대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경기도가 있었다. 그럼 경기도 밑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어요. 경기도 밑에는. 그중에 가장 인구 많은 시가 수원시죠. 125만 정도. 인구가 작은 동네 간다면 과천시 뭐 8만 뭐 이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 밑에 있는 시도 인구가 많은 시가 있고 경제 규모가 큰 시가 있고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나 고양시나 등등 안양시나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는 대도시라고 해서 대도시 시장은 일반적인 조그만 시보다 독립적인 자치권을 더 줘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고 대도시의 시장이 직접 도시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배울 때 도 밑에 있는 시인데 대도시 시장이라고 나오게 되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큰 도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 또 배우겠습니다만 성남시, 고양시에 대한 부분은 대도시니까 도시행정 결정할 때 도지사의 허락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성남시에 가면 여러분 성남시 분당구가 있잖아요. 근데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당구는 지자체 권한이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건물 지면 성남시장한테 허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의미가 있는 거다. 행정구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시보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으면 보통 군수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군수 나올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 재밌는 건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도 있지만 사실은 뭐다? 자치군도 있어요. 우리 인천광역시 강화군도 있고요. 인천광역시 뭐죠?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식으로 광역시 밑에 군이 있거든요. 이런 군은 단순한 도 밑에 있는 군하고 달리 자치구와 같은 자치군으로 봐요. 그래서 광역시 밑에 있는 군하고 도 밑에 있는 군은 좀 권한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또 공부하다 보면은 쌤 근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도 밑에 대도시라고 했는데 우리 용인 사는데 용인시는 인구 100만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특례시라고 하던데 특례시 그렇죠? 그건 뭐예요? 물어보는데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명명을 해요. 100만 이상일 때 네 군데가 있어요. 수, 용, 창고. 수원, 용인, 창원, 고양시거든요. 네 군데인데 우리 법에는 이 특례시 특례가 없어요. 우리 배우는 법에서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특례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법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해봐 말이 정리 시작 정리. 그러면 큰 지자체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라 부르고, 시도의 시는 뭐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하며 도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있다. 구청장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은 시도, 기초는 시군, 자치구.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6가지 법을 배울 때마다 행정청 조직의 좀 구성이 달라져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 그러면 그 도시계획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도시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게 누구냐고 본다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라고 해서 제가 짧게 부를 때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라고 해요. 시장,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이런 장들이 그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 도시를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여기 광역시 안에 있는 군, 자치군이 있죠? 이 자치군은 광역시가 만드니까 도시계획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자치구가 안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도 밑에 있는 군은 도 밑에 독립된 군이니까 도시계획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있다면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 만드는 거니까 군 단위의 도시계획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도시계획을 만드는 주체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정주체와 행정청 조직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걸 모르면 공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어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내용에서 이제 기본적인 1교시의 총론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바빠서 이런 부분으로 올 겁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